안녕하세요.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은 아주 시골이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따뜻한 계절이면 그나마 산에서 먹을 것이라고 찾아서 주워 먹고 남의 밭을 기웃거리며 혹시 서리할 것이 있는지 때를 보며 침을 꿀꺽 삼킬 수 있었으나 추운 겨울에는 어림도 없었죠. 저는요, 저 어렸을 적이 세상에서 가장 겨울이 추웠던 시절 같습니다. 요즘 겨울은 진짜 겨울 같지도 않아요. 옛날 그때에는 겨울에 정말로 자다가 입이 돌아갔으며 이러다가 얼어 죽겠구나 싶은 공포로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달달 진동하며 밤새 앓듯이 잤었으니까요. 제가 사남매여서요. 제 위로 친정 오빠와 언니가 있고 제 아래로는 친정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셋째이죠. 친정 부모님까지 총 6식구가 방 하나만 딸린 집에서 살았었네요. 거의 시골이라 볼 수 있었던 그곳에서 주변으로 죄다 남는 게 땅이었건만 사는 집은 넓은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는 게 입가에 쓸쓸한 웃음이 걸리게 만드네요.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지 않으면 겨울날에는 자려고 눕자마자 이가 딱딱 부딪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쩜 그렇게 추웠을지 모를 일이에요. 겨울에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빨래를 하는 게 참으로 고역이었습니다. 빨래를 하기 위해서 그 추운 날에 물가로 가서 방망이를 두드려야만 했죠.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게 새삼스레 실감이 나요. 제가 자랄 때까지만 해도 개울가에서 직접 손빨래를 하는 집들이 많았으니 말입니다. 겨울에는 손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눈물이 찔끔 흘러대며 빨래를 했었습니다. 겨울에 물도 얼음처럼 차가웠고 빨랫감들도 죄다 차가웠는데 그게 때가 잘 빠졌겠나요? 그러니 빨래가 힘들어서 보통 고생이 아니었죠. 대체 겨울에 무슨 이유로 빨래를 해야 하는지 저는 그런 의문과 불만을 겨울마다 품으며 빨래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언니는 그런 저를 마구 혼냈었죠. 원래는 나 혼자서 했던 때가 있었어. 너보다 내가 몇 배로 고생을 많이 했지. 근데 너는 나처럼 힘들어 본 적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꿍시렁꿍시렁 불만이 많아? 약한 소리 하지 말고 다 빨았으면 이제 얼른 물기나 짜. 언니가 짜증을 크게 낼 때마다 저는 움츠러들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언니가 고생을 많이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걸 저도 알게 했으니 차마 언니 앞에서 제가 더 힘들다는 말은 못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워낙에 언니한테 엄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쥐잡듯이 어렸던 언니를 잡으며 이것저것 이유를 붙여서 혼내셨더랬죠. 그 시절에 가난하고 못 배운 집에서 장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개고생을 할 운명이라는 낙인을 이마에 찍고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렸던 제 눈에 비쳤던 언니는 본인도 어림에도 불구하고 손끝 한번 야무지게 집안일을 솔선수범해가며 자주 어머니한테 혼이 났고 오빠와 동생들을 다 챙겨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옛날 그때의 언니는 정말 가엾은 처지였네요. 대신에 언니가 그 쌓인 화를 저한테 종종 풀었더랬죠. 친정 오빠는 귀한 장남이었으니 차마 언니가 대들 수는 없었고 동생들한테 짜증을 내는 길뿐이었는데 막내 남동생한테 그럴 수 있었겠나요? 그것 또한 어려웠으므로 남은 선택지는 자연스레 저뿐이었습니다. 만만한 여동생, 그게 바로 저였기 때문에 저는 허구한 날 언니의 핀잔을 듣는 입장이었어요. 딱히 잘못한 것이 없을 때도 언니 앞에서 저는 구박덩어리로 전락을 했었고요. 당시에는 몰랐으나 크고 나서 언니가 괜히 화풀이 대상으로 저를 지목하고서는 일부러 오만 신경질을 다 냈었다는 걸 깨닫게 됐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니를 원망하지는 않았었네요. 그렇게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혼자 희생을 많이 강요당하면서도 언니가 어머니를 원망하기보다는 애틋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이래서 가족관계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애증으로 점철이 된 관계 같아요. 언니 앞에서 깨개인 꼬리를 마는 일이 허다했던 저였으나 겨울날에 빨래를 하는 것만은 너무 싫고 힘들어서 그럼에도 자꾸 투덜거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던 저였는데요. 지독하게 싫었던 겨울날의 빨래를 기피하지 않게 됐던 계기는 아주 단순했어요. 제가 놀라우리만치 철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갑자기 양손이 강철로 거듭나서 고통을 못 느끼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학교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뭐야? 어디서 이렇게 쉰내가 나는 것 같지? 시대를 불문하고 중학생이 되었으면 사춘기를 맞이한 때라고 봐야 하죠. 때는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시기였습니다. 같은 반은 아니었고 바로 옆반에 어떤 애가 쉰내 타령을 하면서 코를 킁킁거렸어요. 바로 제 주변에서 말입니다. 저는 머쓱하게 두리번거리다가 대답을 하였어요. 쉰내?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쉰내가 맡아지니? 특이한 일이네. 그러게 쉰내가 날 법한 날씨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나지? 가만 보니까 이 냄새가 너한테서 나는 것 같다? 어? 나한테 냄새가 난다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너는 이 냄새니까 잘 모르는가 본데? 어디 더 가까이서 내가 맡아볼게. 걔는 순자라는 이름의 애였습니다. 같은 반에도 순자라는 동일한 이름의 친구가 있었기에 한 번에 더욱 기억하기 쉬웠었죠. 대신에 두 사람은 성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습니다. 같은 반의 순자는 이름의 느낌대로 정말 순한 느낌이었고 조용했어요. 그런데 옆반의 순자는 키도 좀 큰 편이라서 눈에 띄었고 표정부터가 되게 밝으면서도 한껏 나대고 싶어하는 성격인 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교우관계나 외모를 가꾸는 것, 그런 것에 있어서도 관심이 많았고요. 그 당시에는 솔직히 중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성숙해지거나 어른스러운 것들을 고민하며 관심을 두던 시대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옆반의 순자는 좋게 말하자면 빨리 성숙한 경우였죠. 어른스럽게 보이고 싶어 하면서 본인을 예쁘고 멋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넘치는 사람이라 여기고 싶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학교에 복도를 활개치고 다녔고 모든 친구들에게 괜히 인사를 건네며 통명성을 하고 시끄럽고 활발하게 굴었기에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순자에 비하자면 저는 존재감이 아예 없다시피 했었는데요. 순자에게서 쉰내를 지적당하자 당혹스럽고 난감했어요. 저를 주목하는 시선들을 느꼈는데 그런 상황을 순자는 더욱이 반기면서 과장스럽게 제 몸에 코를 대며 킁킁거리며 인상을 확 찡그리기까지 했었습니다. 맞네, 너였네. 네 냄새가 맞았네. 어휴, 네 말 맞다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하면 몸에서 쉰내가 날 수 있어? 신기하다. 무슨 재주를 부린 거야? 좀 말해줄래? 순자가 큰 목소리로 명랑하게 떠들었을 때 주변에 있던 모든 친구들이 그 목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었죠. 저는 왜 옆반의 애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제 몸의 냄새를 맡는 건지 이해가 안 갔고 그저 원망스러웠어요. 순자를 원망스럽게 쏘아본 제가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네 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나는 어제 뜨거운 물로 씻었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날 이유가 없어. 마침 제가 전날에 물을 끓여다가 몸을 씻었거든요. 부모님이 쓰시고 오빠와 언니가 쓴 다음에 제가 쓰기는 했지만 순서가 어찌되었든 제가 씻을 때도 그 물이 따끈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대꾸했는데 순자가 그 순간 포복절도를 하였습니다. 아주 배를 부여잡고서 웃어댔어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뜨거운 물로 씻은 게 어제가 아주 오래간만의 일이었나 봐? 순자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고 얼굴이 터질 듯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반응을 살폈는데 모두가 민망해하면서 제 쪽을 힐끗거리고 있었죠. 네 옷에서 냄새가 나. 너는 몰랐구나? 옷에서 쉰내가 난다고 이 기집애야. 모처럼 뜨거운 물로 몸에다가 열심히 끼얹으면 뭐라니? 쉰내가 나는 옷을 입어버리면 수포로 돌아가는데. 뭐? 옷에서 냄새가 난다니?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건 내가 바로 얼마 전에 분명히 빨았는데? 웬일이야. 찬물에 방망이질하면서 네가 직접 손빨래를 했다는 건 아니겠지? 그랬는데 그게 왜? 그거 말고 그러면 어떻게 빨래를 해?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 거야? 어머, 웬일이야? 정말 못 들어주겠다. 쉰내만큼이나 얘기하는 것도 아주 구질구질해. 순자는 손으로 코를 틀어막는 신용을 하면서 저를 향해 고개를 크게 내저었습니다. 그 제스처를 보고서 주변에 있던 애들이 짧게 웃음을 터뜨렸고요. 저는 이제 얼굴이 뜨겁다 못해서 아예 울 것 같아졌었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손빨래를 했을 때 손이 너무 차가워서 얼어버릴 것 같은 고통으로 세심하게 빨래를 하지 못했고 대충 물에 적셔다가 꾹 짜낸 게 전부였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큰 때가 묻어있는 옷들만 신경 써서 때만 간신히 좀 지웠었고요. 얼렁뚱땅 대충 빨아버린 옷을 제가 입고 있었기에 그 대목이 너무 뜨끔해서 입이 더 이상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고개를 푹 숙이는 것으로 상황에서 도망쳤었죠. 앞으로 2번 다시는 빨래를 대충 하지 않을 거야. 손이 얼어서 썩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학교에 입고 갈 옷은 반드시 깨끗하게 빨 거야. 그래서 이런 수모를 2번 다시는 당하지 말아야지. 사실 눈물도 찔끔 났었는데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우는 추태만은 보이지 않았기에 고개를 필사적으로 숙여서 감췄습니다. 수업 시간이 되어서야 얼른 젖은 눈가를 벅벅 닦아댔었죠. 그러면서 옷의 냄새를 열심히 맡아보자 쉰내라고 불러댈 법한 그런 묘한 냄새가 코끝에 맡아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강한 수준까지는 아니었고요. 저는 이후로 꽤 오래도록 그날의 제 냄새가 어땠던 건지 되짚어보고 곱씹어봤었죠. 그만큼 상처가 됐었던 건가 봐요. 손이 벌겋게 된 지 한참인데도 고통을 꾹 참고서 빨래 방망이를 죽어라 휘두르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언니는 어처구니 없어 있었습니다. 빨래만 하러 오면 무조건 툴툴댔던 애가 갑자기 왜 이래? 야, 너 그러다가 옷이 다 터지겠어. 물이 차가우니까 깨끗하게 빨려면 이 정도로 강하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 옷 터져도 나는 모른다. 너는 바느질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무슨 배짱으로 옷을 그렇게 두드려 패니? 나더러 옷 좀 게임해달라고 부탁해도 절대 안 들어줄 거야. 그런 줄 알고 방망이를 놀려라. 언니의 말대로 저는 바느질에 서툴렀었죠. 나이를 한참 먹고 난 뒤에도 그렇게까지 바느질 솜씨는 늘지 않았던 걸 보면 저는 손재주 같은 것에 영 타고난 재주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와는 반대로 언니는 어려서부터 바느질을 꽤 잘했었어요. 그래서 옷이나 양말, 무엇이 됐든 구멍이 생기면 언니가 바느질 솜씨를 부려줬었죠. 언니는 이제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안 가리고 전부 다 잘하는 것 같아. 그걸 참 빨리도 깨달았구나. 이제 알았으면 앞으로 이 언니를 더욱 공경하고 깍듯하게 대해라. 저기 언니, 근데 언니는 왜 계속 학교를 안 다녀? 언니도 만약에 중등 공부를 하고 졸업장을 땄으면 좋았을 텐데. 다 끝난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 아쉽잖아. 언니는 작정하고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지. 만약에 작정하고서 공부를 열심히 해봤다면 언니는 아마 공부 성적도 잘 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어서 그래. 너무 아쉬운 일이야. 왜 나의 일을 네가 아쉬워하니? 나는 괜찮아. 학교 못 다니는 거? 그게 무슨 대수라고.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야. 너는 공장에 나랑 동갑인 애들이 널렸다는 거 모르고 있지? 정말? 언니 공장에 나가면 동갑인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 언니만 어린 게 아니었어? 그럼 당연하지. 아주 흔해 빠졌어. 나보다 어린 애들도 왕왕 보이는걸. 이렇게 치열하단다. 공장에 내가 일할 자리가 있어서 다니는 지금도 무척 다행이고 천운인 거야. 조금이라도 벌어서 집에 보태야 할 거 아니야. 언니는 학교 대신에 공장으로 가서 돈을 버는 게 당연한데 왜 오라비는 돈을 안 벌고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할까? 둘 다 똑같은 자식이고 친남매잖아. 역시 오라비가 아들이어서 그렇겠지. 너는 왜 뻔히 아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 그리고 너 왜 오늘따라 평소에 안 하던 이야기를 자꾸 하고 그래? 표정도 가만 보니까 대단히 심란해 보이는데. 너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집에서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나 보네. 그래서 나한테도 학교를 다니니 많이 하면서 어쩌고 그런 이야기를 꺼낸 거야? 와, 언니 진짜 귀신이다. 언니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눈치로 파악한 게인가 봐. 맞아. 내가 학교에서 좀 고민스러운 일이 있었거든. 그런데 엄청 힘든 문제까지는 아니야. 언니도 안 다니는 중학교를 다니는 내가 괜히 투정 부리고 싶지는 않아. 요것 봐라. 네가 드디어 철이 들었나 보구나. 철이 든 김에 앞으로 수업에 더 집중 잘하고 공부 더 열심히 해.
그런데 궁금한 점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이 다음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언니 생각은 어때? 글쎄다. 아무래도 그건 좀 어려운 것 같네. 하긴 그렇겠지? 우리 집 막내라면 모를까. 나는 안 될 거야. 혹시 네가 공부를 너무나도 뛰어나게 잘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봐. 알았어. 역시 언니한테밖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때 저는 언니에게 괜스레 의지가 되었고 속으로 많이 고마웠습니다. 비록 저를 자주 혼내는 잔소리꾼이기는 했지만 언니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제가 겨울에 손이 터지도록 빨래를 힘들게 한다는 고충을 봐주고 알아주겠나 싶었네요. 여자 형제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저였어요. 언니는 중학교를 졸업 못했었고요. 대신에 공장에 일찍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시절 그 지역에서는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어린 나이에도 일들을 다녔습니다. 뭐라도 하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벌려고 가난한 집집마다 어린 자식들이 일터를 찾았더랬죠.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공부보다 당장의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돈벌이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는 곳은 시골이나 다름없었는데 농사를 짓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집은 먹고 살 길이 더욱 막막했었어요. 그에 반해서 순자는 집안의 형편이 썩 괜찮은 듯 했죠. 그러니까 맨날 자신만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다녔던 것이었고요. 당당하고 남들에게 밀릴 구석이 없다는 그런 자신감이 엿보였었습니다. 저는 순자에게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냄새를 지적당했던 이후로 옷을 깨끗하게 빨고 다니면서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는 반드시 냄새를 킁킁 확인하는 습관이 들어버렸었죠. 그리고 이제는 창피하게 지적을 당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안심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학생 머릿수가 엄청 많았을 때였거든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바로 옆반이라고 해도 제가 잘만 피해 다니면 순자를 더 이상 마주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했었어요. 저는 아직 순자가 이미 저를 먹잇감으로 점찍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이, 거기 쉽네. 너 어디가? 순자가 복도에서 저를 불렀을 때 심장이 바닥으로 쿵 내려앉은 것만 같았습니다. 왜 사람을 쉽네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친근한 표현이야. 왜 다짜고짜 나를 세우고 그러니? 우리 신내가 상당히 사교성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순자는 말이 천상요소였어요. 좋게 긍정적으로 보자면 재치가 있다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거침없는 순자의 언변은 당당한 태도와 맞물려서 주변의 친구들로 하여금 동경어린 시선을 만들어냈었고요.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를 향해서 순자가 주둥이를 놀릴 때마다 그 잘난 콧대를 확 비틀어주고 싶었죠. 그러나 저는 상상으로만 그쳤을 뿐 순자에 비해서 키도 작았고 덩치 자체도 왜소하였으며 외적인 걸 떠나서 다른 모든 부분들까지 전부 작았고 부족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순자 앞이라면 기가 죽고 말았다는 것이었죠. 이미 기선제압에서 끝난 것이었어요. 너는 나랑 친한 것도 아닌데 왜 멋대로 친근한 표현을 쓴다고 그래? 나는 쉰내라고 불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아줬으면 해. 그래? 나는 우리가 친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나만의 착각이었나 봐. 그럼 우리는 안 친한 거야? 그치만 솔직히 친하다고 보기는 어렵잖아. 그래 알았어. 쉰내야. 네 말을 다 이해했고 그럼 안 친하다고 해둘게. 저기 쉰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 이제 옷에서 쉰내도 안 나. 맡아봐도 좋아.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쉰내라고 부를 건데? 왜? 나 이제 쉰내도 안 나고 내가 그렇게 불리고 싶지 않다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왜 네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돼? 네 말대로 우리는 친하지도 않은데? 안 친한 애가 하는 소리를 나는 들어주기 싫은데? 그리고 한 번 쉰내는 영원한 쉰내인 거야. 그게 너한테 어울려. 저는 순자가 꺄르르 웃음을 터뜨릴 때 몸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고 따져 묻고 싶은 게 본심이었으나 마음과는 다르게 입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얼른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다리가 움직일 뿐이었죠. 순자를 비롯한 걔 친구 몇몇이 제가 가는 걸 보고서는 쉰내가 도망간다며 신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리 참아보려고 해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학교에서 세상이 전부였고 교우 관계가 제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사춘기 중학생이잖아요. 그때는 미처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었으나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너무나도 속으로 상처를 받으며 속상해했던 건 그런 이유가 겹쳤기 때문이더라고요. 저는 제발 옆반의 그 못된 순자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싶었습니다.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를 가만히 두는 것. 바라는 것은 오직 그것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나 안 지켜지더군요. 제발 저를 보지 말아달라고,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온몸으로 티를 내며 간절하게 외치면서 속으로 빌고 있던 저의 모습이 순자의 눈에는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냥감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야, 신내야. 어제 날씨가 참 좋았는데 혹시 빨래 했니? 개울가에서 빨래방망이 잘 두드렸고? 빨래한 건 잘 말렸어? 내가 궁금하고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야. 자기 반에서나 놀 것이지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득달같이 제가 있는 반으로 와서 시시덕거리면서 저를 우연히 발견했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반가운 목소리를 크게 냈던 순자의 모습이 지금도 너무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과장스러운 언행과 가식적인 태도가 제 속을 뒤집어 놓았죠. 제가 못 들은 척을 하면서 고개를 돌리거나 자리를 아예 피해버리면 순자는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피식피식 웃어댔어요. 그러면 그 주변의 친구들이 순자에게 맞장구를 쳐주면서 하하호호 웃음을 터뜨렸었고요. 너무 속상했던 건 저와 같은 반인 친구들 몇몇이 순자를 아주 반기면서 저를 놀리고 괴롭히는 걸 동조하며 즐거워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순자의 의도였던 것 같더라고요. 약한 대상을 여유만만하게 괴롭히는 게 본인의 위치를 대단하게 올려준다고 봤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는 순자를 서열 높은 존재라고 자연히 생각하게 됐으니까요. 그게 잘 먹혔죠. 시간이 갈수록 순자는 위에 군림하는 역할을 하게 됐고요. 반대로 저는 놀림당하는 존재가 되어 먹이사슬의 최하층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은 놀이에 순자와 그 무리는 저를 억지로 끼워 넣어서 안 좋은 역할을 시켰고 저는 매일 고통받았어요. 이런 걸 원한 적도 바란 적도 없었으니 울며 불며 난리를 치고 싶은 게 본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제가 비참해지고 초라해질 것만 같더라고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쪽이 발버둥을 치는 그 몸부림이 의미 없어 보일 때 그때가 얼마나 초라한지 여러분은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의미 없는 몸부림을 칠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지하게 받아치고 심하게 굴수록 저만 더 입장이 우스워졌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상황이 바뀌는 것도 없고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은데 괜히 제가 힘껏 발버둥을 치는 꼴하지만 순자에게 보여지는 건 비참할 뿐이었으니까요. 조금만 참고 견디면 돼. 금방 곧 2학년이 되잖아. 멀리 떨어진 반을 배정받으면 상황이 바뀔 거야. 정말 최악이었던 건 학년이 바뀌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2학년 때 같은 반이 된 거였어요. 어쩌면 그런 확률이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었고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우와, 내가 신내랑 같은 반이 됐다니. 아무래도 우리는 운명의 단짝인가 보다. 2학년 생활 앞으로 잘 부탁할게. 너무너무 기대된다, 신내야. 내가 너 이제 맨날 머리 검사도 해줄게. 머리에 냄새는 안 나는지, 혹시 머릿속에 이는 안 들었는지 내가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순자는 일부러 그런 소리를 크게 말하면서 제 2학년 생활을 시작부터 엉망으로 만들어놨었죠. 졸지에 저는 머릿속에 이가 들어있는 애, 쉰내가 나는 애, 그만큼 가난하고 서열이 낮은 애, 이렇게 역할을 처음부터 찍혀버렸습니다. 새롭게 2학년 생활을 해보려고 했던 저의 작고도 큰 꿈이 산산조각이 났던 거예요. 그때 그 시절 학교에서 설마 저만 가난했겠나요? 밤마다 학생 수도 많았는데 아마 저보다도 집안 형편이 어렵고 안 좋은 애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애들은 저를 외면했어요.
제가 곤란한 처지에 놓인 걸 알고도 뻔히 보고도 모른 척을 했습니다. 괜히 어설픈 동질감과 동정심으로 저를 위해 나섰다가 본인이 대신 순자에게 찍히는 상황이 올까봐 그게 두려웠던 것이었겠죠. 또한 괜히 나서지만 않으면 집안 형편이 그토록 어렵다는 걸 들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숨을 죽이면서 가만히 있었던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집에 많이 어려운 쉰내를 위해서 나서기로 했어. 우리 쉰내 앞머리를 내가 예쁘게 좋은 솜씨로 잘라줄 거거든? 순자가 저를 괴롭히는 건 매일 벌어지는 행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가위를 손에 들고서 제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했었죠. 저의 촌스러운 머리를 손봐주겠다고 말을 그렇게 했었던 듯 싶어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고 도망을 갔으나 어차피 같은 반이라서 언제까지고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순자의 시녀 노릇을 하는 애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로 고정이 되어 순자가 제 앞머리를 자르는 걸 망연자실하게 지켜봐야 했어요. 짜잔, 다 했다. 신내한테 딱 어울리는 앞머리 완성이야. 얘들아, 어때? 우리 신내 너무 귀엽고 예쁘지? 정말 깜찍하지 않아? 그날 제 머리는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웃음을 억지로 꾹 참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더 제 눈에는 끔찍했어요. 정말 호의로 제 앞머리를 잘라줬다는 듯 말도 안 되는 가식을 부리던 그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반 친구들이 머리 모양이 너무 웃기다면서 다들 크게 웃음을 터뜨리자 순자는 왜 같은 반 친구를 놀리고 그러냐면서 장난스럽게 나무라기까지 했었어요. 아, 그때의 심정은 정말이지 모든 걸 다 그만두고 뒤로 한 채 먼지가 되어서 하늘로 날아가 사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라는 존재가 그냥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도움을 청할 곳은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과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던 시절인걸요. 순자 같은 애가 주동하는 괴롭힘에 저 같은 애가 당했다고 해서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선생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주 적나라한 차별이 있던 학교 분위기였으니까요. 저는 그걸 1학년 때부터 느꼈었는데 인상부터 아주 똘똘했던 친구를 선생님이 지목해서 반장을 시켰었죠. 딱 봐도 반장의 제목이었고 모두가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선생님이 툴툴거리셨어요. 반장 엄마라면 학교도 자주 오고 학교에 성의 표시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고 말입니다. 알고 보니 반장이 된 그 친구의 부모님은 돈 때문에 일자리 문제로 몇 달 다른 지역에 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금 일방적으로 반장을 교체했었죠. 그때 반장이었던 친구의 상처받았던 표정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꼬박꼬박 지각하던 친구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친구의 뺨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발로 찬 적도 있었고요. 지각할 때마다 그 친구는 그렇게 맞았는데요. 나중에 우연히 알았지만 집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학교에서 너무 먼 곳에 살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버스비를 아끼느라 걸어다니다 보니 가끔씩 정시에 못 맞출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친구의 가정 형편을 미리 다 알고 있었고요. 편의를 봐주지 못할 망정 만만하게 보고서는 더욱 마음 놓고 때렸던 거예요. 촌지가 당연했던 시절입니다. 선생님의 시각에서 저는 보잘것없는 학생이었고 순자 같은 애는 학교에 도움이 되고 든든한 학생이었죠. 그래서 저는 도움의 요청을 영영 입안으로 삼켜버렸어요. 안 될 걸 알았으니까요. 다른 괴롭힘들은 학교에서 당한 후에 제가 집으로 와서는 용을 쓰며 흔적을 지워내면 그만이었으나 우스꽝스럽게 잘린 머리는 감추기가 불가능했죠. 가족들이 황당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고 언니는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야, 너는 머리 꼬라지가 그게 뭐냐? 설마 그걸 멋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장난을 좀 치다가 이렇게 됐어. 장난? 대체 어떻게 장난을 치면 머리가 그렇게 되는 건데? 서로 머리를 예쁘게 잘라주자면서 그런 장난을 쳤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런 거였어? 아휴, 너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들어보면 맨날 허구한 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장난을 치기에만 바쁜 것 같니? 나 수업 시간에는 공부 열심히 하거든? 아, 그래?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혹시 너 그러면 공부하는 것도 재밌니? 좀 할만해? 성적은 더 올릴 자신 있고? 그야 당연하지. 언니는 갑자기 뭘 그런 걸 물어? 그냥 물어봤어. 갑자기 좀 궁금해져서. 언니가 답지 않게 얼버무리며 씁쓸하게 웃었을 때 왠지 느낌이 이상했었는데 그 직감이 맞았더라고요. 집에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런 묘수가 있다고, 그 당시에 부모님은 뭐에 홀린 듯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고 지인에게 속아 넘어가셨어요. 그랬다가 가뜩이나 어려웠던 집안 형편이 이제는 아예 주저앉게 되었죠. 남동생은 얼굴도 잘 모르는 먼 친척 집으로 맡겨졌습니다. 집이 어려워서 입 하나라도 줄이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가족들 중 아무도 이제 막내를 봐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생활을 그만두고 돈을 벌러 다니게 되었어요. 너는 중학교 졸업도 하고 고등학교도 다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언니로서 미안하다. 강인한 언니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 앞에서 저는 그 어떤 불평 불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즐겁지 않았던 중학교 생활, 미련은 없다고 생각하려고 애를 썼었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학교에 갔던 그날, 이제 두 번 다시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이 신내, 너 이제 학교 안 나온다면서? 집이 그렇게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떡해? 정말 안 됐다. 너 없으면 나 심심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꾹 참아야겠지. 나도 정말 힘들다. 학교를 그만두는 저를 보며 순자가 그런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본인의 처지도 힘들다면서 한숨을 쉬며 가증을 떠는 그 모습에 저는 치가 떨렸으나 어차피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으로 터덜터덜 발길을 돌렸었죠. 그래도 학교를 떠났고 저는 공장 일을 시작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악착같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쥐구멍에 미약한 볕전도는 들더군요. 간신히 숨을 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저는 성인 나이였어요. 그때 언니하고 둘이 도시에 나와 살면서 일을 다녔고요. 대학교를 다니는 또래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으나 꾹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오빠가 결혼을 했는데 새언니가 정말 참하고 똑부러지는 분이었어요. 장남을 위해서 여자 형제들이 어떻게 희생하고 사는지 다 안다고 하면서 언니와 저에게 무척 잘해주셨습니다. 새언니의 주선을 통해서 언니도 결혼을 했는데 형부가 성실하고 착한 분이었어요. 덕분에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죠. 제가 학교를 그만둔 걸 두고두고 아쉬워하는 걸 언니는 잘 알았고 형부는 그걸 듣고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자 새언니가 오빠를 설득해서 두 사람도 제가 공부하는 비용을 대주었어요. 저는 뒤늦게 검정고시로 학력을 따냈고 그 과정에서 세상을 보는 눈도 키웠고 제 자신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서 과감하게 좋은 기업에 지원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정말로 좋은 직장을 구해서 다니게 됐는데 상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적에는 가난했으나 중학교 입학쯤에 시부모님께서 사업을 성공하시는 바람에 그때부터 아주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온 인물이었죠. 구김살이 없었고 유전인지 사업 감각이 있어서 능력이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분에 넘치는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결혼 생활에 충실하며 잘해보고자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은 외동딸 하나 두었죠. 정말 공주님처럼 키우고 싶었어요. 제가 못 누린 거 다 해주고 싶었거든요. 자기 아빠를 닮아서 딸이 해맑고 당당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를 닮아서 억척스러운 면도 있었어요. 묵묵하게 자기 몫을 해내고 의지하려 하지 않았죠. 이렇게 기특하고 대견하고 예쁜 딸이 시집을 가버리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그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었답니다. 그러나 부모 마음처럼 되지는 않죠. 딸이 1년 정도 교제를 하던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남자 쪽에서 제 딸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 엄청 잘해줬고 결혼 얘기도 먼저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유복한 가정 환경 정도는 드러내고 살았으나
절대 자랑하며 내보이는 성격은 아니었고 특히 재산 이야기는 아예 안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경제적인 조건은 크게 보지 않고 무조건 제 딸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왕이면 제 딸이 본인을 많이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랑 남편이 눈물을 머금고 허락해줬었죠. 일단 상견례부터 하고 양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대형 한정식집에 룸을 예약해둔 상태였고요. 상견례 당일 도착해서 별실 안에 들어섰더니 예비 사위가 벌떡 일어나서 깍듯하게 인사를 건네왔고 그 양친도 따라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인자한 미소를 보내왔습니다. 저랑 남편도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드렸죠. 처음 뵙는다고, 반갑다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이런 형식적인 인사말을 서로에게 건네면서 화기애애하게 각자 자리에 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라? 처음 뵙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왜 들지? 갑자기 제 머릿속에 그런 의문이 번쩍 떠올랐던 거예요. 그 의문이 향했던 곳은 예비 안사돈이었습니다. 제 딸을 향해서 입은 옷이 예쁘다니 뭐니 그런 소리를 하던 와중이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그 소리를 하는 모습을 본 순간 딱 수십 년 전의 어느 날이 떠올랐습니다. 가증스럽게 웃으며 제 우스꽝스러운 앞머리를 보고 예쁘다고 떠들었던 그 역겨울 정도로 가식적인 얼굴이 기억 속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박혀 있었는데 맞은편의 예비 안사돈의 얼굴과 겹쳐 보였어요. 제 입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너 설마 순자? 그랬더니 예비 안사돈이 아니죠. 제 중학교 시절을 악몽으로 물들여버렸던 나쁜 계집애 순자가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혹시 저를 아시나요? 맞구나. 와, 정말로 세상 좁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 만날 수 있을까? 이래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 건가? 난데없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 정말 이제 보니까 낯이 좀 익으신데? 피해자는 평생을 그 기억 속에 갇혀 살아도 가해자는 쉽게 그 기억을 잊는다는 표현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이었어요. 저는 긴 세월을 넘어서 바로 순자를 알아보았으나 상대는 저를 본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고개를 갸웃갸웃 거렸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남편이 몹시 당황한 눈치를 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아차 싶어서 딸 쪽을 살폈습니다. 그러자 딸도 영문을 모른다는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저와 순자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좋은 인연이었다면 제가 내뱉은 말의 뉘앙스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아무래도 나쁜 인연인 것 같으니까 딸이 왠지 안 좋은 예감을 받아서 불안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위, 순자의 아들은 어리둥절하게 상황을 살피면서 혹시 서로 아시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요. 저는 그때 어차피 이 결혼은 쫑났다는 것을 깨닫고 머릿속에 계산을 마쳤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저는 순자와 사돈을 맺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제 딸도 자기 엄마의 과거를 알고서도 결혼을 고집할 자식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로 감춰내린 손으로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면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당연히 아는 사이죠. 같은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아니, 같은 중학교를 나왔다 뿐인가 같은 반이기까지 했는데? 뭐? 잠깐만. 말도 안 돼. 너 혹시 그러면 그 뭐더라? 쉰내 맞지? 이런 별명이었던 것 같은데. 쉰내. 그래. 그 구역질 나는 별명 아주 오랜만에 듣는다. 쉰내가 나는 것은 사실 너의 인성이었는데 말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네가 왜 사돈댁으로 나타나? 사돈댁이라니? 누가 네 사돈댁이야?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너 같은 거랑 대가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어떻게 사돈을 맺어? 뭐라고? 야,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세월이 많이 흐르기는 했다. 순자가 이를 뿌듯 갈았어요. 외모에 그 시절에도 관심이 참 많은 것 같더니 이제 보니까 쌍꺼풀 수술을 했더군요. 원래 입술이 얇은 얼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립스틱을 두껍게 칠해서 입술을 도톰한 것처럼 화장으로 잔뜩 꾸며놓은 상태라는 것도 저는 금방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과거를 대강 들어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눈치를 다 챘죠. 제가 붙잡은 손에 남편도 힘을 슬그머니 주더라고요. 그런 다음 딸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아주 작게 속닥거렸습니다. 이때 남편이 딸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된 전말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었던 거예요. 순자의 남편과 아들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경악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 없던 일로 해. 너도 당연히 그럴 거지? 어떻게 네가 감히 나랑 사돈을 맺겠다고 할 수 있겠어. 내가 지금 분명하게 말을 하겠는데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운 내 딸, 너같이 글러먹은 게 키워낸 자식 새끼랑은 결혼 못 시켜. 야, 너 아까부터 말이면 단 줄 알아? 이제 많이 컸다 이거지? 피차 이제는 어른이고 똑같이 자식 둔 입장이니까 동등하고 거릴 것 없다 이거네. 글쎄, 동등하지도 않고 거리낄 게 없는 것도 아니어야지. 그게 맞지? 안 그래? 너는 나한테 큰 잘못을 했었잖아. 악질적으로 2년 가까이 사람을 괴롭혀대고 못살게 구우고 너는 왕따 주동자의 선동자였어. 지옥행 열차 맨 앞줄에 예약해둔 게 너잖아. 저는 솔직히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너무 심장이 떨렸고 미칠 것 같았지만 남편과 손을 몰래 꼭 붙은 채여서 그걸 의지하며 정신을 다잡고 순자에게 속 시원히 할 말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일그러진 얼굴로 입만 뻐끔거리는 순자를 보니까 저의 서력을 위해서 하늘이 이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더군요. 그러자 더욱 자신감이 붙어서 순자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날려주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요. 그 아들은 초조한 얼굴로 제 딸을 향해서 부모님의 일은 부모님의 일이고 자식 일은 별개인 것이라고 다급하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대고 있었습니다. 속삭인다고 그래봤자 맞은편에서 말을 한 것이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들렸고요. 딸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아주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의 일하고 내 일하고 절대 별개로 취급 못하겠는데? 우리 엄마를 괴롭힌 사람의 아들하고 내가 왜 결혼을 하겠어? 그리고 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의 며느리가 되고 싶지도 않아. 우리 여기서 헤어져. 다 끝내. 단호한 딸의 모습에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조금의 미련도 없는 딸의 목소리에 그 순간 정말 든든해지더라고요. 순자의 아들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쪽은 미련이 가득했죠. 그리고 순자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옛날에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는 핀잔을 듣고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순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건 다음 순간이었죠. 자기 아들을 향해서 세상에는 다른 여자들도 많으니까 미련 가지지 말고 매달리지 말라고 외쳤고요. 저를 향해서는 삿대질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뭐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사실 좀 웃긴다. 사실 너 나랑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거 아니야? 너는 중학교 졸업 못했잖아. 도중에 그만뒀잖아. 가난해서. 집에 돈이 없어서 졸업 못하고 그만뒀었잖아. 그랬던 주제에 지금 와서는 콧대 놓게 따지고 드는 꼬라지가 아주 웃겨 죽겠네. 돈 없어서 학교도 중퇴했던 게 어디서 까불어? 사람의 본질은 안 바뀐다는 걸 순자를 통해서 저는 절절하게 체감하였습니다. 악마 같았던 중학생은 세월이 흘러서 여전히 악마 같은 아줌마가 되어 있었죠. 저는 기가 막혀서 그저 피식 웃었고 대신 남편이 옆에서 분명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힘들었던 과거는 이 사람의 인생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장치일 뿐입니다. 지금 재산만 300억 정도 되는데 옛날 이야기를 꺼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힘이나 있겠습니까? 네? 뭐라고요? 재산이 얼마? 300억? 지금 잘못 들었나? 순자는 삽시간에 넋이 나가서는 중얼거리며 자기 남편과 아들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잘못 들었는지 아닌 건지 확인받으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나머지 두 사람도 어리둥절해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때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순자의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의 구체적인 재산 이야기는 결혼하고 나서 말해주려고 했었어.
내가 어차피 외동이라 무조건 내가 혼자 다 물려받을 재산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찍이 온전히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가는 걸 보람으로 여겼었거든. 결혼도 마찬가지였지. 최대한 부모님한테 지원을 안 받고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야. 아, 참고로 나도 우리 집 재산이 300억이 되는지 정확한 숫자는 몰랐어. 100억은 진작에 훌쩍 넘겼다는 것만 알고 살아왔지. 아무튼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이제라도 주절주절 떠들어준 것뿐이야. 부잣집 외동딸을 놓쳤다고 아쉬워하든지 말든지 그건 네 자유인데 앞으로 나한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일은 없었으면 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엄마, 아빠, 이만 가요. 우리끼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고요. 딸이 홀가분하게 말했을 때 순자의 아들은 다리가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순자의 눈길이 제가 든 명품 가방에 정확히 꽂힌 걸 발견할 수 있었죠. 저기, 잠깐. 이렇게 끝내는 건 마무리가 너무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우리 일단 얘기 좀 해보자, 응? 저를 향해 뻗는 순자의 팔이 공중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완벽한 전세 역전을 이뤄내다 못해 비교 불가의 위치에서 순자를 내려보게 된 저의 현재가 아주 속 시원하더군요. 너 내 이름 알아? 이름? 저기 그러니까 그게 내가 기억력이 좀 안 좋은 편이라서. 쉰내는 기억해도 이름은 기억 못하겠지. 그게 너야. 추악한 가해자. 천하의 못된 년. 그 어떤 용서의 말을 뱉을 기회조차 너에게는 주고 싶지 않아. 너는 본성이 나쁜 년이잖아. 지금도 속으로는 나를 알아보자마자 가식적으로 굴면서 살랑거렸으면 될 일이었는데 괜히 일을 잘못 그르쳤다는 후회나 고작 하는 중이지. 내가 능력 좋은 남편 만나서 인생 역전을 한 것 같아서 그게 벌써 배가 아프지? 네 머릿속에야 뻔하지 뭐. 그래야 구제불능 순자라고 할 수 있지. 저는 웃음을 꾹 참는 듯한 표정을 지어주면서 마지막으로 손을 유쾌하게 흔들어 주었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였어요. 곧 자기 남편과 아들로부터 원망과 비난을 크게 받으면서 완전히 망연자실했고요. 저는 남편과 딸을 양옆에 끼고 그곳을 나오면서 후련하게 웃었답니다. 자리로 옮겨서 세 가족이 오붓한 가운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고요. 역시나 제 딸은 결혼에 조금도 미련이 남지 않아 있으며 인성 더러운 여자의 며느리가 될 뻔했다는 사실이 소름 돋는다며 아주 질색을 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는구나. 자꾸 웃음이 나고 심장이 막 두근거리네. 왠지 오늘은 잠을 못 잘 것만 같아. 저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순자와 재회를 하게 됐던 걸 두고 암만 해도 신의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몇 번이고 곱씹으면서 과거의 상처를 덮고 앞으로를 더 힘차게 살아갈 원동력을 얻었죠. 화끈한 제 딸은 파혼 기념으로 여행을 다녀와야겠다면서 훌쩍 비행기표를 끊어서 떠나버렸어요. 3개월간 바람을 쐬겠다고 하면서요. 마냥 놀지 않고 외국으로 나간 김에 이런저런 걸 보고 느끼며 많은 걸 배워온 딸이라는 걸 알았기에 저와 남편은 응원을 해주었답니다. 딸은 2년이 지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신기한 건 파혼 이후에 갔었던 3개월짜리 여행에서 만났던 인연과 100년 가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딸이 본인보다 1살 많은 어떤 언니하고 외국에서 만나 친해졌는데 그 사람의 사촌 동생과 결혼한 것이었어요. 사돈 집안이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굉장히 부유하면서 사고방식이 여유롭고 너그러운 분들입니다. 사이도 성격 좋고 아주 유쾌해요. 딸이랑 둘이서 지금까지도 자주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사는지 몰라요. 진정한 인연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는가 봅니다. 여담이 있다면 파혼을 당했던 순자의 아들은 기어이 제 딸한테 매달렸지만 당연히 매몰차게 거절을 당했었고요. 상심이 너무 큰 나머지 집이랑 연락을 끊고 두문분출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순자는 상견례장에서 과거가 까발려졌던 것이 도화선이 되어 자기 남편이랑 언쟁을 자주 벌이다가 감정이 크게 상해서 이후로 별거 생활을 하게 됐다고 알고 있네요. 늙고 병들면 사람이 아프고 죽는다지만 자연의 섭리를 벗어나서 자식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서
주저리 못난 제 인생 좀 읊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위로 좀 받을까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 늙은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이번 생에 제 인생이 실패인 것 같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정말 어렵게 늦은 나이에 얻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에 저도 아내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넉넉지도 않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바르게 자란 아들이 너무도 고마워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면서 키우리라 하고 마음 먹고 살았어요. 저희 모두 아들이라고 하면 정말 깜빡 죽는다고 해도 말이 될 정도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저희 애가 자라면서 비록 아주 부잣집 아들 마냥 크진 못했을지언정 그에 준할 만큼 대접을 받으며 자랐다고 전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해주면서도 인성적인 교육을 더 시켜야 했던 걸까요? 아들이 커가면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을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더니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려고 한다는 걸요. 저희 아들은 자기 부탁을 거절받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작게는 군것질을 하게 용돈을 달라는 부탁부터였어요. 아무리 저희가 챙겨주고 싶다곤 해도 사정이 아주 여의치만은 않았기 때문에 가끔씩은 아이고, 아빠가 돈이 없어서 내일 꼭 용돈 줄게 라며 미룬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떼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죠. 아니, 나도 다른 애들처럼 용돈 넉넉히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다고. 왜 그런 거 하나 못 들어줘? 우리 집이 그렇게 거지야? 당연히 저로서는 당황스럽고 왜 이러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애들은 떼를 쓰는 것이 당연하고 저희 아들 역시 그런 애들처럼 행동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확실히 커가면서 아들은 부탁을 거절받는 것에 있어서 대놓고 운다던가 투정을 부린다던가 하는 일들은 줄어갔습니다. 그러나 늘 그것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마치 무기처럼 저희한테 꺼내들은 일이 많았어요. 저번에도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셈이에요? 제가 이런 아들의 성격에 대해서 꺼내는 이유는 이번에 제가 사연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바로 이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은 한 20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어요. 아들이랑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진 않았지만 오랜 시간 한 회사만을 다녔기 때문에 저나 아내는 아들이 그 회사에 많이 만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회사 생활이 만족스럽진 않았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아들도 그 안에서 자기 나름의 큰 꿈을 키워오고 있었던 거죠. 아들이 키우고 있던 꿈은 바로 자기만의 사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군말 없이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회사를 올곧게 다닌 이유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모을 필요가 있었고, 어차피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 최종적인 목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귀찮게 이직할 거 없이 한 회사에 몸을 담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만 꾸준히 재직을 했던 거고요. 주변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았지만 친구놈들 자식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애들도 몇몇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가 마냥 놀랍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걱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사업에 알맞는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아들은 지금껏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모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업을 온전히 하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에게 투자를 해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했죠. 저도 최대한 제 돈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버지랑 어머니도 알다시피 사업이 한두 푼 모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서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저한테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많이. 그러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이니? 조금 당황스럽구나. 너도 알다시피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준비는 다 하고 말하는 거야? 저희에게 있는 유일한 자식의 부탁을 저희는 단칼에 거절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에게 아들 사업에 투자를 할 만큼 큰 돈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아들이 정말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있었지만 솔직히 그것보다도 돈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저랑 아내는 당장 네 부탁에 대답하기가 힘드니 조금 시간을 다오. 하고 말하고 둘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눠왔어요. 이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 맞을지, 만약에 도와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사업을 투자할 만한 자금은 어디서 끌어오는 것이 맞을지. 아내는 처음부터 아들의 사업을 돕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재현이 키우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 나는 이번 재현이 사업 돕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은 또 부모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한 번은 도와줘요. 난 모르겠어.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들을 도울 수 있을 만한 돈도 부족한데. 이게 맞을까? 왠지 감이 안 좋아. 아내와 달리 저는 반대로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아내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각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저희 부부는 아들의 투자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돈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하는 부탁을 완벽히 무시하기가 힘든 것이 컸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사업을 돕기로 의견이 모아진 뒤 저와 아내는 돈을 융통하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했어요. 당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고는 저랑 아내랑 둘이 살고 있는 집과 근처에 있던 아주 조그만한 땅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 집 있고 땅 있으면 아주 가난하진 않은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으실 텐데 저희는 워낙 시골에 살고 있기도 했고 평소 자체가 그리 넓지 않아서 막상 팔아도 막 엄청난 돈이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게다가 당장 그걸 전부 팔아가지고 아들을 도와주고 나면 저랑 아내가 살 곳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로 자리했죠. 물론 최대한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진 돈을 모아봐도 큰 돈이 되지를 않았고 아들의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을 모으려면 집과 땅을 파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해도 단번에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저희로서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다른 방안을 찾아봐도 아들의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어차피 도와주기로 한 거 우리 팔자 여보. 우리가 자식 하나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잖아. 만약에 우리가 못 도와줘서 아들 날개를 꺾는 거나 다름없어지면 우리 삶이 뭐가 중요하겠어. 아들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한 거잖아. 그래요. 잘 될 거예요. 우리 아들이니까. 결국엔 저희는 가지고 있는 집과 땅을 팔아서 그것을 아들한테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니 당장 갈 곳이 없는 관계로 아들 집에서 살기로 했죠. 저희는 아들한테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아들은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아들 집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약에 이 투자를 통해서 아들 사업이 성공을 하면은 나중에 아들이 저희 부부의 집을 따로 사주는 것도 조건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집을요? 그래? 괜찮겠니? 네가 조건을 수락하면 우리도 투자를 결정하마. 저도 아내도 워낙 아들을 보듬으며 살았고
그동안 살면서 아들이 저희에게 못해주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랑 아내 역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아들을 도와준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물론 아들이 그럴 놈이라는 건 아니지만 요새 세상이 원체 흉흉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해도 무조건 서로 아끼고 효도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전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들한테 모든 걸 다 쏟아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우리를 보호할 장치는 하나 필요하다고요. 그것의 예시로 된 것이 바로 계약서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 사이에 계약서를 쓰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 아내도 그랬거든요. 여보, 굳이 그런 계약서까지 써야 할까? 재현이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겠지.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아마 아들도 처음 저한테 그런 제의를 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희 부부 전 재산이 모두 들어가는 만큼 효부 계약서 정도는 필수적으로 작성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아들의 사업이 무조건 성공할 거라는 보장이 없이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업이 망했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혹시나 사업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입을 싹 닫고 뒤를 돌았을 때 상황도 생각을 해야겠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저것 따져봐도 계약서가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열심히 피력하니 아내도 제 이야기를 이해해주고 또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이런 저의 염려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별다른 마찰 없이 계약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만약에 사업에 성공을 하여 매달 꾸준한 수입이 들어온다면 저나 아내 명의의 집을 하나 따로 얻어주고 그 외에도 매달 용돈 200만 원씩을 송금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간이 흘러 저나 아내가 병이 들고 늙으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조건도 넣었죠. 근데 저희끼리 그런 계약서를 쓸 때 그걸 영 못마땅한 눈으로 보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입니다. 아가, 요즘 하는 일은 잘 되니? 보니까 네 시애미가 김장을 한다는데 나도 도우려 하거든. 혹시 너도 시간 되면? 아버님, 저 바빠요. 아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아들이 30살 때 결혼을 한 며느리는 아들과 동갑이었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는 아들과 같은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 후에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을 했어요. 저나 아내는 하나뿐인 아들의 아내인 만큼 최대한 시부모로서 불편하지 않게 대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시부모란 존재는 어쩔 수가 없는지 며느리는 영 저희랑 이야기를 하고 만나는 것을 늘 그리 좋아하지 않는 느낌이었죠. 저희도 그런 며느리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나중엔 아예 간섭을 하지 않았고요. 근데 그런 며느리가 보기에도 계약서는 영 아닌 모양이었는지 나중에 아들한테 살짝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굳이 그런 계약서까지 써야 하는 거야? 당신이 잘 되면 어련히 어머님이랑 아버님 챙겨드릴 텐데 가족 사이의 계약서는 너무 딱딱하잖아. 난 참 어머님 아버님 이해가 안 돼. 어쩜 그렇게 욕심이 많으신 거야? 며느리가 뭘 걱정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어찌되었던 저희로서도 마냥 포기할 순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도 저희는 저희끼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아들네 집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결혼 때문에 떨어져 살던 아들과 함께 사는 건 좋았지만 아무래도 그 이유가 사업 때문이었던 만큼 저와 아내는 아들이 하루빨리 성공을 해서 마음 편히 저희가 따로 나와 살 수 있기를 바랬어요. 무엇보다도 며느리가 저희를 불편해할 걸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나와서 살고 싶었죠.
저희의 투자까지 받은 아들은 의욕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랑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도 아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거래처를 뚫는답시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혹은 아예 밤을 새고 그 근처 모텔 같은 곳에서 쪽잠을 잔 뒤 또 거래처를 찾으러 나가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덕분에 집안일을 하는 며느리랑 셋이 있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같이 살게 된 게 그리 마땅치 않아 보이긴 했지만 며느린 저희에게 대놓고 면박을 주거나 하진 않았어요. 식사도 제때 챙겨줬고 청소도 했죠. 물론 그렇다곤 하더라도 며느리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니었기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며느리를 도우려고 움직였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며느리랑도 조금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으니까요. 그러나 며느리랑 친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가야, 오늘은 우리랑 같이 나가서 외식이라도 할까? 아니요. 금방 상하는 반찬이 있어서 집에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머님. 아이, 그래? 특히 아내는 딸 같은 며느리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낭만이 있어서 저보다 더한 며느리에게 열성적이었지만 영 며느리 반응이 시큰둥하니 조금 슬퍼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내가 있는 게 아직도 많이 불편한가 봐요. 아니야.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야. 전 그런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분명히 이 집에서 살면서 며느리랑 친해질 기회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아들 집에서 무려 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기숙사 생활을 하던 손주가 들어와서 저희는 손주랑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아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다 큰 손주였지만 그래도 손주인 만큼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용돈도 주고 손주 챙기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서도 아들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아들은 무언가 일이 자기 마음대로 잘 풀리지가 않는지 매일 집에 와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서 매일같이 사업하겠다 치고 밖에 나가기 바쁘고 하지만 집안에서 아들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일종의 불문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을 하는 주체는 아들이고 가장 힘든 것도 아들인 텐데 괜히 사업이 어떻게 돼가냐는 등의 질문을 꺼내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면 모두가 일부러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상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이 그런 소소한 대화로부터 힘을 얻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나 사업에 성공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는 사업 같은 거 해본 적 없이 늘 시골에서 밭만 갈고 살아왔던 늙은이지만 어떤 일에 성공하는 데 있어 아무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도 그것이 무조건 성공으로 귀결되진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사도 그렇거든요. 농사를 짓는 것 자체야 계절 따라, 날씨 따라 신경을 많이 쓰면 어느 정도는 성공한다고 치더라도 결국 농산물을 팔고 꾸준히 손님들이 찾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공한 농사와 실패한 농사가 갈리게 되고요. 아들도 분명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을 겁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저와 아내가 직접 봐왔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아들이 아등바등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은 원래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는지 아들은 결국 자기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은 사업을 그만둬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아들은 모든 의욕을 잃은 듯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나날이 많았어요. 며느리와 손주를 포함해서 온 가족이 그런 아들의 기운을 복돋아 주겠다고 노력을 했지만 아들은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는지
나중에 가서는 저희랑 대화 한마디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어떡하니? 식사라도 해야지. 그래야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밥 좀 먹거라. 응? 어머니, 나가주세요. 여보,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아들 저러다 잘못되면 어떡해요? 아무리 아내가 우는 소리를 하며 아들을 밖으로 꺼내려고 해도 아들은 절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빤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가족들이라고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게다가 아들은 사업 실패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얼마 안 가서 홀로 방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상에, 재현아, 재현아, 여보, 119 불러요. 그날의 비명소린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아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참다 못한 제가 망치로 문고리를 끊어가지고 방에 들어가게 되어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마 스스로 세상을 떠날 정도로 마음의 병이 크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아들은 사업이 망할 것이란 것을 예감했을 때부터 모종의 경로를 통해 수면제를 처방받고 그걸 다 모아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완벽히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떠날 예정이었던 거죠. 이 사실을 미리 예방할 수 없었다는 것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들을 걱정하고 그냥 문 몇 번 두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아들이 나올 때까지 문고리를 열려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면 아들이 살 수 있었을까? 자꾸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아내는 늦은 나이에 어렵게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인 만큼 그 충격이 더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죽고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아내 역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했고 어찌저찌 꾸역꾸역 먹어도 얼마 안 가서 토하고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여도 낫지 않았죠. 아들을 잃은 마음의 병이었던 겁니다. 전 아들을 잃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아내를 보살펴야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며느리에게서 들었죠. 이제 재현 씨도 이 집에 없는데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이만 나가주세요. 뭐라고? 어머님, 아버님 여기 계시는 거 솔직히 불편해서요. 이제 따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 녀석 살아있을 때 사업하라고 모든 재산 다 털어준 상황이라 갈 곳도 없는데 이 집에서 나가면 저희가 어디에서 먹고 자나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아들이 살아있을 때 쓴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따르면 저희가 병들고 늙어도 아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나 며느리는 계약서를 보여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랑 계약을 한 게 아닌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전 애초에 재현 씨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그런 계약서를 쓴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재현 씨와의 계약이니까 결국 아무 말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재현 씨는 없고 그 계약을 제가 이행할 필요도 없죠. 법으로 가보실래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저희끼리 끝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며느린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막무가내였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집을 구할 때까지 몇 달만 더 있게 해줘라. 일단 집은 구해야 우리도 나갈 거 아니니. 아니요. 전 참을 만큼 참았고 애초에 시부모랑 살기 싫었던 거 이때까지 버텨온 것도 용해요. 이젠 제발 나가주세요. 그러며 당장 나가라고 저와 아내 짐을 마음대로 싸서는 거실에 내던졌습니다. 전 어떻게든 며느리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마음을 완벽히 정한 터라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결국 빌고 빌어서 아내가 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며칠만 더 있겠다는 허락을 받고 전 그 사이에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집을 단기간에 보기가 쉽지 않았기에 아무런 소득도 없이 최종적으로는 며느리네 집에서 쫓겨나왔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없었습니다. 몸이 안 좋은 아내를 데리고 둘이서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아내를 요양원에 맡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내가 자주 찾아갈 테니까 일단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어. 어떻게든 살 의지를 찾고, 알았지? 몸 건강히 지내야 해. 사실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전 아내를 요양원에 맡긴 뒤 바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나이가 있는지라 어지간한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전 고민을 하다가 예전 고향집 근처에서 살고 있는 조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어서 혹시 일할 만한 게 있을까? 조카는 오랜 시간 돼지 농장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오래도록 밭일을 해온 저로서는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는 시골에서 할 일을 찾는 것이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는 조카 덕분에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돼지 농장은 밭일이랑은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아름아름 봐온 일이라 그런지 적응하기가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너무 들더라고요. 일이 힘들고 고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집도 절도 없이 조카한테나 의지하게 된 제 신세가 너무 처량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노력했을 뿐인데 대체 왜 이렇게 살게 된 건지. 물론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입원해 있는 요양원 비용을 대려면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모자랐으니까요. 며느리네 집에서 그렇게 나오고서 며느리랑은 단 한 번도 연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손주 녀석이 저희한테 아주 가끔씩 연락을 했어요. 전 며느리랑 연이 끊기면서 손주랑도 당연히 연락이 끊길 줄 알았는데 저희를 먼저 찾아와서 연락을 주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죠. 아무래도 아주 살가운 할아버지와 손주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주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연에 한 번씩은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네 집을 나오고서 3년 정도 지났을 때 전 손주의 안부 전화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할아버지. 뭐? 기댈 곳이 없어 엉엉 우는 손주 녀석의 목소리를 들으며 전 순간 며느리와 함께 살아왔던 생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 가차없이 쫓겨나고 나서 원망도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죽기를 바랐던 것은 아닌데 이렇게 얼마 가지도 않아서 세상을 떠났다니. 살아생전 며느리는 엄청 건강한 사람이었고 꾸준히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며느리여서 이렇게 예고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게 더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전화를 받은 날은 조카한테 몸이 조금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먼저 집으로 돌아와서는 하염없이 며느리 생각, 아들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도 참, 그렇게 우리를 버릴 거면 잘 살기라도 하지. 지금도 참 많은 후회가 되고 있어요. 며느리가 죽었다는 소식 이후로 생각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냥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둘이 죽은 게 다 저희 부부 탓인 것만 같습니다. 제가 애초에 아들이 사업에 투자해달라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면 아들이 죽었을 일도 없을 테고 며느리도 암에 걸릴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은 아내가 살아있으니 저도 살아있는 거지
아내까지 떠나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이란 무엇일까? 가끔씩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전 저희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인생의 답은 없다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적 그다지 좋은 부모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욕을 하는 욕쟁이였다고 했죠.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단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 위의 형제들 역시 시어머니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자식들에게 매정한 어머니셨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학생일 때야 아직 미성년자가 집을 나가 혼자 살 수 없으니 다들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제 스스로 돈도 벌 수 있고 자기 혼자 자립이 가능한 나이였기 때문에 남편 형제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시어머니와 대부분 연락을 끊었다고 해요. 엄마라면 이제 지긋지긋해. 나는 혼자 나가 따로 살 거야. 어머니, 저 성격이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지. 굳이 자식이 필요하시겠어? 물론 남편이라고 해서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게 없다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주변에 다른 온화한 어머니를 가진 친구들 보면서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다정하지 못한 걸까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고, 시어머니에게서 욕을 들을 때면 서러워서 많이 울기도 울었다고 해요. 원망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원체 사랑이 많은 편이고 가족 내에서 가장 막내라 그런지 오직 유일하게 남편만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시어머니와 연을 끊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식들이 분가를 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홀로 시골집에서 살고 계셨는데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꼭 한 번씩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잘 계세요? 라면서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들은 게 많아서인지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그다지 살갑지 않은 시어머니인 걸 알아서인지 시어머니를 대하기가 어려운 건 매한가지였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가깝기는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하는 만큼 저 역시 남편을 따라서 최대한 좋은 며느리 노릇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 시골에서 혼자 사는 거 힘드실까봐 반찬도 해서 보내고 남편처럼 저도 시어머니 안부를 묻고자 일주일 혹은 2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드렸었죠. 어머님,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뭐 쓸데없이 전화를 하고 난리야. 전화비 아깝게. 아,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살갑게 대꾸를 해준 적이 없긴 했지만 그냥 원래 그런 분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니까 나중엔 그리 상처를 받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사람인 만큼 자식이 그리고 며느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본인을 챙기려 들려 나오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평생 전화 한 번 해본 적이 없던, 그러니까 정확히는 저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던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 핸드폰에 뜬 시어머니 번호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 전화를 잘못 걸었나? 하는 생각부터 정말 온갖 상상이 다 들더군요. 조심스럽게 여보세요? 하고서 전화를 받으니까 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평소 같았으면 괄괄한 목소리로 성질을 부려야 할 시어머니가 그 이후로 잠잠히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전 조용히 시어머니가 말을 잇기를 기다리다가 너무 조용하니까 은근슬쩍 눈치를 보며 먼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제 물음에도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전화기를 들고 인내심 있게 기다렸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래에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시골에 있는 병원에 들렸는데 아무래도 큰 병이 의심된다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보란 말을 들었다고요. 전 깜짝 놀란 상태로 일단 시어머니에게 서울로 바로 올라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은 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보, 방금 어머님이 연락하셨는데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야 하실 것 같대. 시골 병원에서 그러라고 했다더라. 뭐? 어머니가 큰 병원에? 남편 역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많이 놀란 듯 보였지만 그날따라 남편의 일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중간에 회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를 모시고서 늦기 전에 곧바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별 문제 아닐 거예요. 티를 내진 않았지만 분명히 시어머니가 불안해하실 거였기 때문에 전 시어머니를 안심시키면서 병원에 향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진단은 청천벽력과 같았죠. 시어머니에게는 백혈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골수를 이식받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솔직히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길어봤자 3개월 정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백혈병으로 인해서 시한부 판단까지 받았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담담해 보였는데 오히려 옆에 있던 제가 너무 놀라서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나오는데 도저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런 분위기에선 무슨 대화를 나눠야 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길이 없었고 전 시어머니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위로를 해야 하는지 혹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은지 알 수가 없었죠. 어머님, 일단은 저희 집에 함께 가요. 그리고 이왕 올라오신 김에 서울에서 시간 좀 보내다 가세요. 시골도 좋지만 계속 혼자 계시면 심심하잖아요. 남편도 어머님 보고 싶다고 하기도 했고, 일단 다른 건 몰라도 한동안 어머니가 서울에 계신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비록 의사는 어머니가 얼마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요새 의학도 많이 좋아지고 했으니까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고 약을 먹다 보면 차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가끔씩 기적이라는 것도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하니 그 기적이 시어머니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작은 기대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어차피 곧 썩어 문드러질 몸인데 서울에 있어봤자 뭐해. 난 그냥 원래 내 집이 편하다. 시골에 내려갈 거다. 그러니 괜히 내 생각한답시고 그러지 말아라. 무조건 바로 시골에 내려가겠다는 시어머니를 얼마나 열심히 설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길에서 붙잡고 올기세로 말리자 시어머니도 그때서야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러면 남편 얼굴만 보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까지 모시고 간 다음에 시어머니가 방에서 쉬시는 동안 남편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도 알리고 말이죠. 내가 형들한테 이 사실 알릴게. 아무래도 사안이 큰일인 만큼 남편은 다른 형제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집에 와서 들어보니까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받은 그 즉시 형제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임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군요. 뭐 어머니 연세에
갈 때도 됐지. 우리 보고 설마 돌봐라 그런 거 아니지? 우린 사정 여의치 않아서 어머니까지 신경 못 써. 지금 내가 그걸 말하는 거야? 어떻게 형은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엄마가 곧 죽는다는데. 노인네가 죽을 때 됐으면 가는 거지. 원래 인간은 다 죽는 거야. 참, 나 나쁜 사람 몰아가지 말고 아무튼 입장 전했으니 끊는다. 남편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의사며 사업가며 잘 살아가지고 돈도 많은데 그 누구도 어머니를 도울 생각을 안 하고 말이죠. 남편은 그날 형제들한테 엄청 실망을 했는지 집에 들어오면서도 한참을 씩씩대면서 오더군요. 솔직히 저도 그동안 남편 따라서 며느리 노릇을 했을 뿐이지 시어머니에게 유난히 정이 간다거나 시어머니가 좋았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시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의 감정을 가져본 적은 없는데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너무나 짠해 보였어요. 지금껏 시어머니가 직접 쌓은 업보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이렇게 남편을 제외한 다른 자식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시어머니라니. 형들이랑 누나도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남편은 어지간히 형제들의 반응이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욕도 많이 하시고 자식들에게 다정한 어머니가 아닐지언정 그래도 자신들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렇게까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정도로 아프단 이야기를 들으면 다르게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평소에 우는 사람이 아닌데 계속 흐느끼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어머님을 여기서 모시고 싶어. 우리가 잘 모시고 살아보자. 남은 시간 별로 없지만. 반쯤은 충동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남은 반 정도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싶어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가 저에게도 다정한 적이 없다고 하셨을지언정 전 내심 시어머니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저도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지레 겁먹으면서 피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친해지고자 노력을 한다면 아무리 무뚝뚝하고 욕만 하는 시어머니라고 할지라도 분명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시골에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서 저희와 함께 쭉 살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나 같은 거 신경 끄고 너네도 너네 인생 살아라. 왜 이렇게 쓸데없는 노력을 하는 거냐? 어차피 나는 얼마 살지도 못한다는데. 어머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조금만 봐주세요. 아휴, 너희도 참. 엄마, 제발요. 라고 말하며 정말 진정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생각보단 어렵지 않게 저희 말에 수긍을 하고 이후 시어머니는 큰 병원에 모셔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집에서 함께 있고 싶었지만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었던지라 집에서만 모시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 고통을 늦춰주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정도가 전부였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몸이 어떠세요? 그리고 대꾸도 제대로 안 해주는 시어머니에게 매일같이 말을 걸었어요. 그 노릇을 한 달 가까이 하다 보니까 처음엔 제 얼굴도 제대로 안 보던 시어머니가 짧게나마 답변을 해주기도 하시고 나중에 가서는 언제 그런 괴팍하고 욕쟁이 같은 모습을 보였냐는 듯이 그냥 평범한 다른 집 시어머니들처럼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깊은 대화를 나눠본 시어머니는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다른 부모님들과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지금까지 왜 그렇게 남편을 포함한 다른 자식들한테 괴팍하게 구신 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일반적인 부모였어요. 언제 한 번은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다른 자식들 이름을 부르더군요. 정철이, 정배, 정순인, 일은 잘 된다니? 네? 다들 나를 많이도 미워하지? 내가 살갑지 못해서. 어머니, 그게 모든 게 다 내 탓이지. 그냥 평범하게 하는 말 같기도 했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너무나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다른 자식들이 많이 보고 싶기도 하셨겠죠. 전 그런 모습의 시어머니를 맞닥뜨리면서 더 이상은 이전처럼 시어머니가 무섭거나 혹은 난폭한 사람이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떤 때 보면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더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비록 처음에는 많이 무뚝뚝하고 냉정해 보였지만 사람에게 마음을 연 시어머니는 제법 다정하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이유도 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있기도 했고 제가 올 때면 멀리서부터 얼굴이 환해지셔가지고는 왔니? 하며 반기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를 찾아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음 같아선 매일 병원에 오고 싶어 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바빴고 남편의 다른 형제들은 애초에 시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질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어머니의 곁에 남아있는 것은 유일하게 저뿐이었거든요. 저까지 없으면 시어머니가 너무나 외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완벽히 시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치료를 받긴 하지만 별다른 차도가 보이지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도 최대한 시어머니에게 티를 내지 않고자 전 늘 환하게 웃으면서 시어머니가 계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은 식사를 뭘 했는지와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시어머니와 나누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에게만큼은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자식들한테 무섭게 대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싶구나. 긴 얘기가 되겠지만 혹시 들어줄 수 있겠니? 그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한 번도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먼저 하겠다고 꺼내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 몰래 흐르는 눈물을 참느라 고생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억척스럽게 자식들에게 다정하지 못한 어머니가 된 이유는 모순적이게도 자식들을 키우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제 시아버지가 되실 분은 남편이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졸지에 그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 나이가 먹은 저도 갑자기 아무런 기댈 곳 없이 혼자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 막막하고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의 저보다 조금 더 젊었던 시어머니는 분명 더 두려웠을 겁니다.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었어.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내 자식들은 누구한테 기대겠나. 아비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 억척스러워진 것 같구나. 자식들과도 사이가 소홀해지고. 근데 참 우스운 게 그러면서도 자식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키우고 싶었어.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자식들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욕을 하고 크게 매를 들면서 강하게 혼을 냈지. 지금 생각하면 내가 잘못한 거였어. 아직 어린 아이들한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지, 그때 그러지 말 것을, 그때 그러지 말 것을. 어머니, 나 이 가슴이 너무 아파. 내 인생은 왜 이랬을까? 하늘에서 나 데려간다니 이제 좀 편히 쉴 수 있는 걸까? 이 박복한 인생 하늘에서 불쌍하니까 빨리 데려가려는 거지? 남편이 있고 자식들은 날 버리고 몸이 아픈 건 괜찮은데 이 가슴, 이 가슴이 아픈 건 참을 수가 없어.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가슴을 퍽퍽 내려쳐가며 오열했습니다. 병실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평생 담아온 한을 모두 다 끄집어내듯이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이 병원의 메아리가 쳐도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불쌍한 눈빛으로 우리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꽤 오래전부터 많은 후회를 안고 사신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 역시 코가 찡해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괜찮다는 말도,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잘못됐단 말도 할 수 없었죠. 제가 거기서 더 뭐라고 덧붙여야 했을까요? 전 그저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진정이 될 때까지 곁을 지켜드렸습니다. 지금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예요. 정말 의사가 이야기했던 대로 딱 3개월을 채우고 하늘나라에 가셨죠. 그동안 시어머니를 찾아뵈면서 정이 많이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쓰러질 만큼 눈물이 나가지고 혼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에게는 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남긴 유서를 남편의 형제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죠. 시어머니는 본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아셨는지 어느 날부턴가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내가 죽으면 이 유서를 꼭 내 자식들에게 전해줘라 라고 말씀하셨죠. 비록 병원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례식이면 자식들이기 때문에 얼굴은 한 번 비출 것이었으므로 전 알겠다고 하고 시어머니의 유서를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 참석한 남편의 형제들에게 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계실 때 직접 작성하셨던 유서예요. 저한테 꼭 전해달라고 말씀을 남기셔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남편의 형제들은 처음엔 유서라고 해도 실감이 나지 않는지 떨떠름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서를 펼치고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표정이 급격하게 변했죠.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못난 이 예미를 용서해다오. 너희가 어긋나지 않게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어린 너희들한테 너무도 몹쓸 짓을 하였구나.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어미는 하늘나라에 가니 너희도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늘에서는 이 어미가 너희를 지켜주마. 아프지 말고 평생 동안 행복하려무나. 너희는 몰랐겠지만 나는 내가 너희 어미일 수 있어서 정말로 좋았단다. 다만 다음 생에 부모 자식 간으로 태어난다면 그땐 좀 더 살갑고 다정한 어미가 되어주마. 미안하다. 그리 길지 않은 유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형제들은 그 짧은 유서에서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서를 보고서도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하나 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쩐지 제게 말을 걸던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더군요. 시어머니는 어쩌면 저와 나누었던 그런 살가운 대화들을
자식들과 나누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나쁘고 때로는 폭력적인 어머니로서 살았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가 힘드셨던 거겠죠.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한 명이라도 조금 더 마음을 열려고 노력을 했다면, 한 발자국 더 다가가 보려고 했다면, 아마 시어머니의 죽음은 지금보단 덜 외로웠을 것 같았으니까요. 유서를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남편의 형제들에게 전 그동안 병실에 시어머니를 돌보러 가면서 시어머니와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었는지 낱낱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식들을 너무도 그리워한 일, 자신의 행동들을 후회하며 참회했던 일. 어머님은 매일같이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어요. 자신이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안 벌어졌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른 자식들 얼굴을 너무도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조용하던 장례식장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엉엉 우는 장면을 보는데 이게 참 누구 잘못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저 바닥에 엎드려 자신들이 보인 그간의 행동들을 후회하고 있는 남편의 형제들 모습을 그저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는 참 바빴어요. 시어머니의 짐도 정리해야 했고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가 남겨놓은 재산에 대한 것들을 나눠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젊었을 적부터 열심히 살아오셔서 그런지 시골 논과 집들을 꽤 가지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땅이 산업단지로 개발 예정인지라 향후에 보상이 엄청 많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당연히 시어머니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다른 남편 형제들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모두가 공평하게 시어머니의 자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재산 받을 자격이 없어. 어머니 돌아가시기까지 고생한 거 너랑 재수 씨니까 어머니 재산은 모두 너희에게 넘길게. 우리끼린 이미 얘기가 끝났어. 아니 형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가 그걸 다 받을 순 없어요. 나중에 개발도 된다는 소리도 들리고요. 어머니 재산을 저 혼자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막내 너 힘들게 살잖니. 그건 그렇고 솔직히 어머니 원망 많이 했다. 네가 모르는 일들도 많이 겪었어. 하지만 재수 씨 이야기 들어보니 자식으로서 참 못할 일 했단 생각이 들어. 마지막인데 손이라도 잡아드릴걸. 후회가 되네. 그리고 우린 먹고 살 만큼 자리 잡았으니 막내 너도 빨리 자리를 잡아야지. 막내 너가 우리보다 100배 낫다. 형으로서 염치가 없어서 그래. 아무 말 말고 그렇게 해. 남편 빼고 다른 형제들은 돈이 많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한두 푼이 아닌 상황에서 그거를 다 주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자식 노릇을 제대로 못했단 이유만으로 솔직히 고작 3개월 정도 모신 게 다인 저희에게 시어머니 재산을 다 넘기겠다고 하시다니. 처음에는 남편도 저도 시어머니 재산을 다 같이 나누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다른 형제들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이미 재산은 우리에게 넘기겠다고 생각을 했던 상황이고 당장 그 돈이 없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게 힘든 것도 아닌데 당연히 마지막까지 시어머니를 보살핀 자식이 가져가는 게 맞다면서요. 저흰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남편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형제들이 그렇게까지 저희 보고 재산을 다 가지라고 하는 마당에 조금 염치가 없긴 했어도 결국 감사히 받게 되었죠. 지금은 시어머니의 재산 덕분에 먹고 싶은 것도 고민 없이 시켜 먹고
꼭 필요한 걸 사는 데 있어서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명절 같은 때나 한 번씩 얼굴을 보았다면 이후에는 별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쉬는 날이 있으면 가족끼리 함께 만나서 저녁을 먹거나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족들끼리 지금부터라도 조금 화목하게 지내보려고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늘나라에서 저희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겠죠? 저희 잘 살고 있으니까 시어머님도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